다음날 아침 박정수는 해가 뜨기 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이상하게 먼저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늦게 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게를 그냥 빌린 공간이 아니라 기회를 맡은 자리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먼저 바닥부터 쓸기 시작했습니다. 쌓인 먼지가 한 번에 날아올라 기침이 나왔고 유리창을 닦자 오래 묻은 때가 헝겊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가게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을 받지 못했는지 쓸고 닦을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박정수는 가진 돈을 꺼내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지폐 몇 장과 동전이 전부였고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해보니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건만 오래 두고 팔 수 있는 것만 들여놓기로 했죠. 시장에서 돌아와 선반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동안 박정수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공짜로 쓰는 가게라고 마음까지 공짜로 쓰면 안 된다. 가게 주인의 얼굴과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이 공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을 열었지만 한동안 손님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게 앞을 지나며 안을 힐끔 보기만 했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도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박정수는 계산대 뒤에 서서 괜히 물건 위치를 다시 맞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역시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몇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값을 묻고는 아무 말 없이 나가거나 물건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손님들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그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갑을 두고 왔다거나 다음에 꼭 갚겠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박정수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 가게를 공짜로 쓰는 사람이 손님에게까지 냉정해질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상값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와서 더 많은 물건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값을 깎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가게 월세도 안 내신다면서요. 그 말은 정보가 아니라 시험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계산이 맞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팔지 않은 물건이 줄어 있었고 돈도 맞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따질 수는 없었고 괜히 문제를 키우는 노인이 될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박정수는 바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계산대 서랍이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안 되던 현금과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공짜로 얻은 가게가 사람들 눈에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곳처럼 보였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설명은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노인 혼자 장사하다 겪는 일 중 하나라는 의미가 말 사이사이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가게 바닥에 앉아 낡은 계산대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얻은 기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가게를 포기하면 자신을 믿어준 가게 주인의 마음도 함께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요. 박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문은 연다. 공짜로 얻은 자리일수록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요. 도둑이 들었던 다음날 아침 박정수는 평소보다 훨씬 이르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눈을 뜨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생각하면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닫아두는 게 더 두려웠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이 가게와 함께 자신도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가게 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질러진 선반을 하나씩 바로잡고 바닥에 남은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흔적을 지우듯 움직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늘 문을 여는 것만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들어온 손님은 그동안 가게 앞을 지나치기만 하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물건 몇 가지를 고르고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값을 정확히 치른 뒤 박정수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행동은 인사도 위로도 아니었지만 박정수에게는 이상할 만큼 오래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값을 깎지 않고 외상을 요구하지 않고 계산을 정확히 하고 조용히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박정수도 괜히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약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물건을 산 뒤 계산대 앞에 잠시 머무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대부분은 날씨 이야기나 동네 소식 같은 사소한 말이었지만 박정수는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다시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철호라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수가 많지 않았고 늘 같은 시간대에 가게에 들렀습니다. 물건을 고르며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박정수의 손등에 남은 굳은 살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그 손이 익숙한 풍경인 것처럼요. 이철호는 어느 날 계산을 마친 뒤 신문을 접어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갔습니다. 그 신문에는 최근 늘어난 금융사기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그 기사를 여러 번 읽다가 어딘가 낯설지 않은 수법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철호는 가게에 들러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일로 모든 걸 잃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춘 채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박정수는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철호는 이야기를 마치며 신문 기사 속 이름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 이름은 사위 최성호와 같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박정수의 가슴 한쪽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는 도장을 찍던 날의 대화와 서류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넘어갔던 말들, 지나치게 매끄러웠던 설명들, 그리고 갑자기 끊겼던 연락까지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느꼈습니다. 이 가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조용한 가게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 건 박정수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누군가가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고 문을 닫을 즈음에는 내일 또 오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 가게가 더 이상 외면받는 공간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박정수의 하루는 버틸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철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는 물건을 고르지 않고 계산대 앞에 섰고 주머니에서 접어둔 서류 몇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신문 기사, 메모, 출력된 자료들이 섞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정수가 익숙하게 느껴지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위 최성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철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당했던 사기 수법과 너무 닮아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증을 세운 사람만 모든 책임을 떠안고 실제 돈을 움직인 사람은 빠져나가는 방식. 그는 그때는 증거가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미 같은 이름으로 문제가 된 정황들이 쌓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산대 위에 놓인 종이들을 바라보며 그날 식탁에서 들었던 말들과 도장을 찍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매끄러웠던 설명, 이상할 만큼 급했던 시간, 그리고 모든 일이 벌어진 뒤에야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얼굴.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우연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 속에서 정리되었다는 사실을요. 며칠 뒤 그 일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사위 최성호의 이름은 문제의 중심에 올랐고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딸 박은영이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정황까지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박정수를 문제로 보던 시선이 이제는 그를 이용한 사람들을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이 닫힐 즈음 딸과 사위가 함께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고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사과라는 말이 나왔고 가족이라는 말도 다시 꺼내졌습니다. 박정수는 그들을 바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를 정리하며 천천히 손을 움직였고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울음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자신의 선택으로 지켜온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판단 하나로 자신의 삶이 정리되게 두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은 비난도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더 말을 잇지 못했고 잠시 후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박정수는 이별보다 더 무거운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박정수는 계산대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와 달리 이제는 가게 안의 공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이 공간은 분명 그의 삶이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박정수는 가게 안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자신은 다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늦게나마 깨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주인공의 인생은 돈이나 성공담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켜낸 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